지난 2016년 7월 8일 한국의 류재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 유도탄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롯데그룹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했죠. 롯데그룹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성주 골프장과 같은 가치의 땅으로 교환할 것이다. 성주 골프장을 내주는 대신 우리는 남양주 군부지를 받을 것이다. 비교적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만큼 그룹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중국의 대한국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타겟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중국 정부는 롯데마트가 소방 규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보시는 것처럼 경찰 병력을 동원해 롯데마트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롯데그룹은 중국에 총 112개 대형 롯데마트 매장을 두었는데 이 중 87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하자 결국 22개 점포는 중국 우메이 그룹에, 74개 점포는 리칭 그룹에 매각하며 중국 진출 11년 만에 완전히 철수하는 파격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중국은 5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첫 번째, 위생검사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만약 통과하더라도 시간을 끌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통제했습니다. 세 번째, 중국 내 한국 기업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언론 플레이. 네 번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표적 단속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한국 금융시장에서 중국이 돈을 대량으로 한 번에 빼기까지. 한국에 충격을 주기 위해 현존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중국.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조선업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겠다 발표하자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산업들에서 고급 인력들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요. 이들이 받는 연봉의 3배를 제시했다가 필요한 기술을 얻고 난 뒤에는 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질보다는 양, 신뢰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중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조선산업을 오래 따라잡은 듯 보였죠.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점유율은 47%로 1위, 한국이 4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았다며 자축하던 중국에 초대형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프랑스의 CMA CGM사가 중국에 발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지난해 11월 완성되어 프랑스로 인도되어야 했는데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후동중화와 상하이 와이가오 조선이 프랑스로부터 수주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의 황당한 SOS 작전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건조업체를 SCS 조선으로 변경했는데요. 현재 프랑스는 중국의 기술적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도대체 언제쯤 완성시킬 수 있을지조차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한국이 중국이 실패했던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바다에 띄우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프랑스의 분노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싱가포르 EPS사가 발주한 이번 컨테이너선의 길이는 366m, 폭 51m, 깊이 29.9m 규모의 이 선박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12,000큐빅미터급 대형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충전하면 놀랍게도 한국에서 유럽까지 왕복 운항이 가능하죠. 이를 만든 것이 바로 한국의 현대사무중공업으로 중국이 프랑스로부터 수주한 시점보다 무려 7개월이나 늦게 시작했는데도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조선업 최강국임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중국 국영조선사가 건조한 LNG선 글라이드스톤호가 호주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춰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점이 재조명받으면서 전세계 해운 회사들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이 말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한 것이죠. 사우디 국영선사 바흐리가 5만톤급 PC선 10척을 한 척당 485억 원,
총 4,850억 원에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가 카타르에서 중국과 일본을 누르고 23조 원 규모의 LNG선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 사우디에서마저 수주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글로벌 해운 전문 미디어 헬레닉 쇼핑 뉴스는 한국 조선해양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800척의 PC선을 건설했다 라며 놀라워했고,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만든 한국산 전투 체계까지 탑재된 해군 함정 호셀리자를 림팩 훈련에 파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다. 이 배가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손색이 전혀 없다. 모리셔스의 환경 재난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모리셔스 현지 매체 엑스프레스 모히스 13일 보도에 따르면 모리셔스 해안에 대량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일본 선박 와카시호 승무원은 모리셔스 경찰 당국에 와이파이 연결을 하기 위해 섬 가까이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와카시호 좌초 원인이 암초 충돌로 밝혀진 가운데 진술이 사실이라면 과도한 접근 혹은 경로 이탈이 화를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선원들은 좌초 직전인 지난 25일 밤 선원 한 명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좌초 당시 와카시호에 탑승했던 승무원 20명은 필리핀 국적 16명, 인도 국적 3명, 스리랑카 국적 1명이라고 알려졌다. 선장은 인도 국적이다. 앞서 지난 7일 와카시호에서 기름 유출이 시작돼 환경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맑은 바닷물을 자랑하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는 검은 중유 1000톤 이상이 유출됐다. 현지 주민과 당국은 기름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모리셔스 환경보호단체 이사 피카슈 타타야는 최근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재난이라고 부르며 해당 선박 운영사 쇼센미스이와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디버터 호라이즌의 악몽.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에서 영국의 석유회사 BP사가 제조한 시추선 디버터 호라이즌의 석유 시추 시설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5개월간 약 7억 7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됐다. 근로자 1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멕시코만과 인접한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미시시피주의 어업 및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방제 작업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참사로 남은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는 2016년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모리셔스의 디버터 호라이즌 때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세계적 민간 연구기관 우주해양학연구소 선임과학자 크리스토퍼 레디는 23일 CNN 기고글에서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를 비롯해 30년 넘게 전 세계 기름 유출 사고를 연구해온 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레디 박사는 좌초 지점이나 기름 표류 방향, 바람과 파도 등이 매우 나쁜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재앙 부추격. 박사는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생태계에서 가장 낮은 회복력을 보이는 건 인간이다.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들긴 하지만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생태계는 복원된다. 회복 탄력성이 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개와 달리 사람은 절망감에 영향을 받는다. 대재앙을 섣불리 선언하는 것은 모리셔스 사람들을 심리적 한계로 몰아넣는다. 일찍이 희망을 버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모리셔스가 황무지로 변할 거라는 심리적 압박이 경제적 피해로 이어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모리셔스 정부는 사고 선박을 소유한 일본 나가사키 기선에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고 선박은 나가사키 기선 소유로 상선 미쓰이가 대여해 운영했으나 국제조약상 배상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가사키 기선은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액으로 최대 10억 달러까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와 관련해서는 영국 BP사가 187억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모리셔스 유류 오염 사고의 시사점. 인도양의 조그만 섬나라 모리셔스에 7월 25일 일본 상선 와카시호가 좌초하여 기름을 유출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서 언급된다. 그 섬 주위는 천혜의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 기름 유출로 환경 파괴가 심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95년 시프린서 및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 사고가 떠올랐다. 두 사고 모두 유조선에 의한 오염 사고로 운송 중이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큰 피해를 주었다. 만약 경북 동해안에서 동일한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동해안은 다행히 섬이 별로 없어서 선박의 좌초 사고 위험이 낮고 대형 유조선들이 입주항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위험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1988년 묵호로 향하던 유조선 경신호가 영일만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해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 사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조선에 의한 사고와 일반 선박에 의한 사고이다. 전자는 원유를 실은 선박이 좌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모든 선박은 추진력을 위한 기관에 사용되는 선박 연료유를 싣고 다닌다. 그 선박 연료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경우가 후자이다. 이번 모리셔스에서의 사고는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 호항, 후포 등에도 상선들이 입출항하고 각종 어항에도 어선들이 입출항하므로 이런 유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유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에서 선장은 조심하여 운항해야 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류 오염 사고 처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을 두고 있고 호항 등에도 지사가 있다. 유류 오염 사고 발생 시 펜스를 설치하거나 청소선을 투입해 유류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취한다. 선박에 남은 유류를 다른 곳으로 이적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 보상도 중요한 문제이다. 해상법은 선주 보호 차원에서 선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액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에 유조선의 경우 정유사들이 국제기금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 기금에 가입하여 이제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주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책임 제한 액수만큼은 피해배상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 선박의 경우에는 이런 국제기금 제도가 없다. 피해자들은 선주들이 책임을 제한하면 그 이상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선주 책임 제한의 액수를 인상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더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상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선박의 선박 연료 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의 부족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내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